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정책 방향을 두고 단순한 경제 대응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 라는 시선이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방금 저랑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준전시 상황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준전시라고 표현하셨는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을 보면 비슷한 맥락들로 전개되어 왔던 적이 많고요. 네. 특히 최근 전개되고 있는 흐름은 1차 세계대전의 직전과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초입에 전개됐던 흐름과 맥락을 되게 같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제가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 바빠가지고 앞부분 유튜브 보시다가 저기 MBC 라디오 진행하는 사람이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공포를 조장한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전쟁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학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들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걸 시나리오를 갖고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해야 되는데 네.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예. 과거에 준전시 상황, 즉 전쟁을 마음 먹고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상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상대방 국가에 군비를 뭐 예를 들어서 조달하는 걸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걸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경제력의 힘을 빼놓는다든가 해서 전쟁에서 아주 쉽게 승기를 잡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전쟁 직전에 관세를 부과하고 통상 압박을 하고 그 상대방 국가와 교역하지 마 동맹국이나 중립국들에게 강하게 그런 걸 요청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쟁을 수행하면 바로 필요한 게 바로 철입니다. 그래서 철강 캐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식량 문제입니다. 네. 이 식량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식량의 원활한 보급로는 끊고 나의 식량 보급로는 든든히 확보하는 것들. 그리고 식량과 함께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에너지 수급이죠. 네. 이런 것들이 특히 1차 세계대전이 아주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큰 전쟁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예. 뭐 전쟁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제 쪽에서는 간단합니다. 원래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로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 영토는요. 네. 영국 본토 영토의 111배에 해당되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구에 영국이 없는 데가 없다. 예.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최강의 경제력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1800년 후반때부터 네. 독일이 너무 가파르게 추격해 옵니다. 독일은 그 당시 최고의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화공, 기계 이쪽 산업으로 바로 영국 턱 밑까지 쫓아오고요. 예. 그런 독일이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도 이제 패권 국가가 될 건데 이거 식민지를 전부 다 영국이 장악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짜투리 남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태평양 열도 해안 지역이라든가 일부의 소수의 식민지만 갖게 되니 이거 뭐냐라고 하면서 네. 바로 드디어 어떻게 보면 영역들 간에 영국의 영역과 독일의 영역들 간에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았던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 딱 맞물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 당시 영국이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압박, 통상 압박, 그다음에 에너지 압박 등등을 추구했던 것과 똑같은 걸 지금 미국이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준전시 상태다. 이렇게 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직접적으로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네. 뭐 신냉전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으니까 네. 준전시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례, 특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네. 관세 부과라든지 통상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하는 움직임 네.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
수급하고 상대국에는 오히려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과 독일 간의 관계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미국이 준 전시 상황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볼게요. 예. 관세 부과와 통상 압박. 이거는 이제 관세로 대표되는 통상 압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시 1차 세계대전 초입에 네. 그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5세로 기억하는데요. 네. 조지 5세가 영국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금융적인 조치, 통상적인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선전포고와 함께 뭐라고 딱 그 조지 5세가 얘기했냐면요. 영국 파운드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예. 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당시 영국이 독일의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원활한 경제력, 전쟁 잘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경제력을 조금 와해시키기 위해서 독일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역사책엔 잘 안 나와요. 경제사니까. 네. 그래서 독일 기업들이 부도나거나 아니면 파산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독일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시장에 매도해서 그 회사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들을 심어주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영국이 그 엄청난 자기의 그 당시 기축통화죠. 파운드. 네.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 당사국들은 그 전쟁 당사국의 화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군대를 운영하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때, 사올 때 금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는다? 그러면 전쟁 물자 공수받는데, 그러니까 구입하는데 원활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도 네, 왜냐하면 영국의 파운드는 그 당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금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네. 우린 문제 없어 해서 그냥 독일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이 시장에서 원활히 구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당시 영국이 금을 엄청 시장에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군비 지출을 늘린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시 독일이 군비에 막대한 지출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것 때문에 독일은 대량의 마르크화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됐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영국의 직접적인 경제력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 그러니까 영국이 당시 가장 큰 국가였기 때문에 영국의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식민지에 내다 파는 물건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유럽 본토에 많은 영국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중립을 지향했던 덴마크나 북유럽 국가들마저도 어떻게 했느냐. 전부 영국이 설득합니다. 이제 독일 상인들하고는 거래하지 마. 거래하지 마. 그런데 이게 영국의 어떻게 보면 압박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덴마크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그 당시 유력한 상인 국가들이 독일과 거래를 안 합니다. 근데 제 소견으론 영국의 압박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 진짜 독일하고 거래하려고 하는데 이거 마르크화 이걸로 자꾸 쟤네가 결제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자꾸 화폐 가치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마르크화를 안 받으려고 하거나 마르크화로 대금을 결제 받으면 그 즉시 시장에서 다시 환전을 합니다. 파운드로요. 네. 아니면 금으로. 네. 그렇게 해서 마르크를 아무도 키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죠. 네. 영국이 꼭 시켜서가 아니라 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일의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붕괴되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영국이 직접적으로 조치를 추구한 게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독일과 직접적인 교역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아예 금지품 목록을 발표합니다. 네. 그게 광석들, 그다음에
고무, 이런 몇 가지 품목들을 딱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아예 독일에다가 물건을 팔지 말도록 예. 그리고 뭐 황마, 그 다음에 피혁, 실크, 섬유, 양모 이런 것들인데 다 군수물자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딱 그 중립국들과 동맹국들에게 독일에게 팔지 말라라고 발표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을 올려서 독일 재정이 좀 위태롭게 만드는 것, 그리고 부구적 국가들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의 좀 독일에 대한 거래를 좀 압박하고 네. 그걸 못하게 함으로써 네. 독일을 좀 고립시키는, 네. 그러니까 독일의 전쟁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지금이랑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부분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은 동맹국이나 교류국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네. 이게 관세 압박을 해가지고 관세를 높이려고 하는 방향도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나와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네. 근데 이 부분도 그 시기에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크게 달라진 건데요. 지금 사실 관세를 높이는 게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일부는 올립니다. 네. 지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게 기본 관세라고 부르는 상호 관세라고도 부르는 이 10%. 이거는 나한테 협상의 여지가 없어. 니네 기본적으로 10%는 다 내야 돼. 이게 하나가 있죠. 예. 이 기본꼴로 이거는 꼭 내야 된다 얘들아.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품목 관세입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더 내야 돼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 품목 관세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철강이죠. 50%. 네. 그래서 이 보편 관세라는 기본 관세 10% 그리고 품목 관세는 철강 같은 이런 품목마다 부과하는 거 네. 그리고 상호 관세. 이 상호 관세가 하도 이 관세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 네. 이 상호 관세는 국가와 나라별로. 국가 간에 이제 체결하는 겁니다. 예.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면 보편 관세 10%는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모든 국가가 저한테 내셔야 돼요. 이거는 미국의 재정 압박, 재정 부담, 그리고 적자를 좀 완화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서 부과하는 거가 이거예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상호 관세. 네. 이 상호 관세에서는 네. 이 상호 관세를 부여받고 싶지 않거나 이걸 낮추고 싶으면 그다음 목적은 방금 제가 1차 세계대전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중국하고 교역하지 않는다는 걸 나한테 증거로 제시해줘. 예전에는 한국 물건 맞아요? 아, 여기 LG 상품 로고 보이시잖아요. 삼성 로고 보이시잖아요. 네. 우리 겁니다. 그럼 옛날엔 FTA 체결한 국가 바이패스 해서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나사 풀어보세요. 그래서 나사를 풀었더니 LG 제품인데 삼성 제품인데 현대차인데 그 안에 있는 부품이 죄다 중국 거고 원자재도 중국 거다.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한 기계 장치나 소프트웨어도 중국 거다. 그럼 안 사겠다는 네.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좀 전에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동맹국 또는 중립을 지향하는 국가들에게도 독일하고 하지 마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동맹국들에게 관세 다 부과하는 걸 본인들 빚 갚으려고 저러나 보다로 전부 일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세 가지 트랙. 그 기본 관세라는 건 돈 갚는 거 맞다. 네. 근데 상호 관세는 결국 중국하고 교역하지 말라고. 그럼 너한테 관세 부과하지 않아. 이거. 그리고 세 번째 품목 관세는 이제 좀 이따가 또 우리 얘기 나눌 철강이나 이런 준 전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목적들도 같이 섞여져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관세를 좀 성격을 나눠서 봐야 될 텐데 네. 그중에서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던 그 양상과 비슷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래서 관세마저도 이제 준전시 상황을 대비하는 그 근거로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혹여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중국하고 교역 안 한다는 것만 개런티 해주면 되지. 왜 자꾸 미국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거냐. 자, 지금 당장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교역을 단기간에 끝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맞물려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입장에선 그럼 다른 뭔가 대가를 줘야지. 우리가 그래야 관세를 낮춰줄 거 아니야.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협의 산물이고 차선책인 거지. 협상을 위한. 그렇죠. 네. 원래 원한 건
교역 끊고 상호 관세는 최대한 낮춰요. 이게 원래 협상의 첫 번째 안들이었어요. 그걸 기억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이건 짧게만 네.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미국이 관세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편 관세? 아까 보편 관세로 하셨나요? 네. 그 부분은 어쨌든 미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10%는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1차 세계대전 당시 직전에 영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나요? 독일 견제 말고. 예, 그것도 지금과 엄청나게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1차 세계대전이 직접적으로 발발하기 직전인 1890년대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엄청나게 부과됐어요. 이거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타국 산업을 견제하는 목적 네. 그리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목적으로 그 당시에도 관세율이 품목마다 좀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뭐 30%, 40%뭐 이런 수준으로 다 부과됐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것도 똑같아요. 독일의 부상 때문입니다. 독일이 단기간에 너무 급성장하고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기계장치, 화공 이런 분야에서 막 선도로 치고 나오니까 네. 옆에 있던 국가들이 자기 시장 점유율이 밀리는 거예요. 프랑스라든가 아니면 또 예를 들어 스페인이라든가 영국마저도. 그러니 그들 국가의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고요. 이거는 여담인데요. 2차 세계대전은 또 사실 대공황으로 그때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 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때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내수 시장이 초토화됐어요. 네. 그럼 이 물건을 해외라도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물건 팔겠다고 덤핑으로 엄청나게 싼 물건들이 외국에서 자꾸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또 그걸 막아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파는 거라도 그래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때도 또 미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네. 바로 그때 또 누가 좌충수를 뒀냐 하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때 일본은 방직물을 네. 주로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관세 부과해서 해외 방직물 수입 차단하고 유럽에 수출되는 것도 일부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어디다가 이 방직물을 수출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그 일본이 어떻게 됐느냐. 예. 이 방직물 수출을 새로운 루트를 찾고 그것도 값싸게 팔기 위해서 덤핑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팔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본의 덤핑 방직물 때문에 우리 산업이 초토화된다라고 해서 일본과 그때부터 척을 지기 시작한 나라들이 필리핀, 터키, 네. 뭐 이런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에요. 네. 그때 일본이 어떻게 보면 태평양 전쟁, 결국 그것들이 또 촉발돼서 또 태평양 전쟁까지 또 이어진 사례도 있죠. 자, 그래서 관세는 원래 기대했던 게 아니라 이상한 형태로 또 전쟁으로 귀결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뭐 관세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관세가 무조건 꼭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향성이 뚜렷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당히 뚜렷이 네,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준전시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신 거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관세 미국이 지금 관세 압박을 하는 와중에 상호 관세는 어쨌든 1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과의 양상이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전시 준비로 해석 가능한 부분은 뭐 철광 산업 자국의 보호, 예. 그 부분일 텐데 이 부분도 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사실 철강이라는 건요, 이 철강만 살펴보면 어느 나라가 전 세계의 진짜 패권 국가인지를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철강 산업의 철강 생산력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이게 사실 역사를 얘기하고 또 그 경제라는 건 원인 결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 한 해를 해도 모자라요, 사실. 예. 근데 늘 그렇습니다. 늘 그렇죠. 그래도 이게 워낙 중요한 거라서 약간 연도로 얘기를 좀 드리면 예. 원래 1850년에는요. 영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미국의 5배나
컸어요. 1950년까지요. 1850년. 1850년까지. 네. 그 당시에는 영국이 진짜 세계 네. 최고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국이 진짜 이렇게 미국보다 철강 생산 능력이 5배가 더 컸는데 예. 1900년 딱 1900년이 됐을 땐 50년 뒤. 예, 어떻게 됐느냐? 네.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영국과 독일의 철강 생산 능력을 합친 것만큼 됐어요. 역전을 넘어서 훨씬 네. 커졌다는 얘기죠. 커진 거죠. 그럼 이제 슬슬 야 경제력이 미국으로 넘어가네. 그리고 패권 국가로 이제 미국이 올라오는 건가? 그 당시에는 그런 이해가 많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이때부터 느꼈어야 된다라고 이제는 알게 된 건데 네. 그런데 다시 14년 뒤인 1914년 네.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1900년 영국과 독일을 합친 것만큼이 그때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의 철강 생산 능력이 다시 2배가 됐어요. 미국이. 미국이. 그런데 또 4년 뒤인 1918년 네. 다시 또 2배 더 커졌어요. 그동안 영국은 거의 머물러 있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줄었죠.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거구나. 철강을 얼마나 많이 생산한다는 건 자국의 경제 규모가 그만큼의 철강 수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철강을 그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다는 거구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힘이 누가 가지고 있네. 이런 걸 대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 더 전쟁하면 제일 많이 필요한 금속이 뭡니까? 무기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무조건 철이에요. 그죠. 예. 무조건 철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물자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러면 그 당시 결국 미국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네. 결정적인 요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트럼프 얘기하려는 게 오늘의 요지니까요. 옛날 과거 역사 얘기는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철강 생산력의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압도적 1위가 중국입니다. 네. 전 세계 철강 생산량, 뭐 전문 용어로는 조각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철강 생산량이라고 조각 하시면 능력. 예. 네. 철강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중국이 압도적인 1위로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0%를 혼자합니다. 50% 넘어요. 예. 예. 그리고 2등이 어디냐? 이제는 동맹국들의 철강도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냐가 중요한 거는 이제 확인을 우리가 일부에서 하셨으니까요. 예. 2등이 미국에게 가깝기보다는 요즘은 중국에게 가까운 나라인 인도예요. 인도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한 10%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과 인도 두 나라 합치면 거의 70%가 좀 안 돼요. 60% 확실히 넘고요. 예. 야, 그럼 전 세계 철강 생산을 중국과 인도가 거의 독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3등이 어디냐? 일본인데 네. 4%좀 넘고요. 예. 4등이 어디냐? 네. 이제 미국 나옵니다. 미국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5등이 어디냐?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한 3% 후반대예요. 네. 그리고 6위가 드디어 우리나라입니다. 네. 3% 중반. 예. 자, 그러니 1등부터 6등 중에서 미국의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본, 미국, 그다음에 한국 세 나라인데 네. 이 세 나라의 철강 생산 능력을 다 합쳐봤자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1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돼요. 네. 만약에 양쪽 진영이 크게 붙었다. 그러면 재래식 무기를 비롯해서 뭔가 무기 생산하는데 가장 필요한 원자재인 철강 이게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농후한 거죠. 네. 이게 근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 US 스틸 관련 얘기도 했고요. 네. 일본의 이제 US 스틸을 미국이 인수하려고 하는 예. 그런 움직임. 이걸로 자국 철강 산업 보호는 뭐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갈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는 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을 미국이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가격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클 테고.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준비는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해 가지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 아, 진짜 날카로운 질문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네. 지금 미국에서 자꾸 요구하는 미국의 공장 지어 그게 저는
일부에서는 그게 결국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거 아니냐. 미국 근로자들 일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 이제 다시 배도 직접 만드는 미국인이 배도 만들고 철강도 직접 생산하는 저는 그게 뭐 노림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소득이 미국 정도 수준이 되면 네. 지붕 없는 데서는 일 못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견해들이에요. 네. 그럼 미국이 원하는 건 차선책인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철강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면 철강 수요가 있어야 일으킬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철강 수요를 미국 기업이 다시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다시 옛날처럼 부흥해서 네. 옛날처럼 전 세계 판다? 쉽지 않아요. 한번 쇠락한 산업을 일으킨다는 건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라이징 스타가 등장해서 그 반열까지 올라가는 데는 또 시간이 예. 한참 걸리죠. 예. 그래서 차선책으로 네. 세계 제조 잘하는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가까이 있는 철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철강 생산 캐파를 내부에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전시로 돌변했을 때 이제 소비재 물건들 만드는데 철강 들어가기 위해서 생산하지 말고 탱크, 장갑차, 중장비 만드는데 그 철강을 거기다 쓸 수 있는 루트가 이미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이게 어쩌면 이게 본질은 국내 정치다라는 뭐 해석도 있고 네. 어쨌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목적이 크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박정호 교수님은 그 부분도 사실은 철강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저도 그 지적, 내부 정치용이다. 그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예, 새로운 그렇죠. 관점을 예.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강은 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철강 아니라 또 농산물 아까 식량 에너지 수급 확보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서 다시 1차 세계대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 당시 유럽 대륙에 있는 많은 동맹국과 중립국까지 설득해서 독일 회사 뭐 예를 들어 주식 매각해 그리고 금 매집해 그리고 또 독일하고는 품목도 정해줄 테니까 교역하지 마 했어요. 그런데 독일이 생각보다 버티는 거예요. 네. 역시 독일도 이제 만만치 않은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독일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물품을 2가지를 더 늘렸거든요. 네.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식량입니다. 그래서 유럽 본토에 있는 국가들에게 독일에게 식량도 이제 판매하지 마 했는데 예. 이걸 독일에서는 식량 봉쇄 조치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유럽 본토만 가지고는 효과성이 없었던 게 확인된 게 독일의 가장 큰 교역국 중에 하나가 당시 미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이 독일에게 물건을 안 판매해야 독일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아시잖아요. 옛날에 원래 해외에 간섭 안 하겠다. 미국이 중립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니네 편도 아니고 독일 편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우리야. 그냥 우린 필요하겠다고 하는 데만 물건 팔게 했는데 그 당시 영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네.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조치를 단행했냐면 미국이 말을 안 들으니 미국 상선을 불법입니다. 국제법상. 미국 국기 있네? 상선이네? 야, 들어가 해서 영국 해경이 또는 해군이 납부합니다. 그리고 올라타요. 그리고 물건 조사를 해요. 네. 그런데 이 배는 독일로 가는 배인데 네. 딱 봤더니 군수 물자로 활용될 법한 물건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무조건 압수합니다. 무조건 압수해 가요. 그랬더니 미국 내에서 난리가 났죠. 미국 기업인들, 무역상들, 국민들이 아니 우리 물건들을 니네가 뭔데 압수하냐, 압류하냐. 내놔라. 그리고 네. 우리 손해가 막심하다. 예. 그런데 영국은 말로 그 독일과 교역하는 걸 금지하는 걸 안 들어주니까 네. 그걸 압수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야, 그걸 고가로 네. 압류한 물건을 다 사줬어요. 이게 파운드의 무서움이에요. 해결 방법이 네. 그거 딱 봤더니 다 군수물자로 쓰일 수 있는 거더만. 내가 그래서 압류했고요. 그거 얼마로 팔려고 했는데 내가 더 쳐줄게. 다 고액으로 다 사준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쨌든 중립이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만 있으면 그게 좋아라고
그렇게 된 거죠. 받아들였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압류를 당했어도 굳이 영국에 크게 반발할 이유는 네.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영국이 실질적인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과다 지출들 중에 하나죠. 그렇게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독일도 전쟁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했겠습니까? 네. 그걸 나포에다가 더 비싼 돈을 주고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그걸로 보내지 말라고 해버리니까. 미국이 부를 축적하는데 이 부분도 많이 기여를 할 수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예전 같은 방식으로 동맹국들에게 네. 에이, 중국하고 교역하지 마세요. 우리 미국이 다 사드릴게요. 라는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랬다가 영국이 어떻게 됐는지 네. 뻔히 봤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런데 그 품목 중에 하나가 늘어난 게 뭐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식량이에요. 예. 근데 그 당시 독일은 미국의 식량 의존도가 어떻게 됐느냐. 독일 전체 식량 수입량 중에 3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해왔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의 식량이 또 독일로 가는 것들을 슬슬 또 영국이 사갔겠죠. 사가니 네. 야, 이 식량 봉쇄는 독일로선 너무 뼈아픈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야, 미국 우리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근데 미국도 할 말은 있는 게 아니 우린 글로 보냈죠. 보냈는데 영국이 납포해서 가져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독일이 이때부터 굉장히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어떤 무리수를 두느냐. 네. 그러면 우리가 영국을 똑같이 보급로를 끊자 해서 이때부터 이제 독일 잠수함이 들어가죠. 우리 그 전쟁사를 배우거나 네네. 전쟁의 역사를 배울 때. 예. 그래서 독일 잠수함이 그 북해 연안에서 영국으로 입항하려는 원래 해군 말고 상선들도 전부 격침을 시켰는데 그 피해가 실로 막대했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영국 상선들이 어떻게 했느냐. 운행할 때 영국 국기를 꽂고 영국을 향하는 게 아니라 중립국 국기를 꽂거나 예. 미국 국기를 꽂고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 영국 배인데 네. 우리 영국 배 아니에요. 미국 배입니다. 예. 덴마크 배입니다. 네덜란드 배입니다 하면 격침을 안 시킬 것 같으니까. 실제 한동안 그래서 격침을 안 시켰어요. 이건 중립국 배니 네. 괜히 저런 거 격침시키면 우리 나중에 손해볼 수 있으니 보내줬는데 네. 이게 또 알려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다? 독일이 무리수를 둔 게 중립국 국기가 꽂혀 있다 하더라도 영국 배로 보이면 그냥 격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수입이 어려워지게 영국이 이제 독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었고 독일은 그거에 따라서 무력으로 이제 대항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예. 미국의 실제 배들도 격침을 당하게 되니 미국이 이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니 미국이 니들 뭐야 하면서 연합군에 이제 붙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지금의 미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다면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 그러면 식량이 중요한 게 확인됐잖아요. 네. 1차 세계대전. 네. 그러면 그다음 해야 될 건 간단합니다. 다른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식량 공급을 의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곡물 잔뜩 사. 그동안에는 농산물은 식량 안보에 귀결되기 때문에 네. 관세라든가 이런 걸로 미국산 값싼 농산물이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우리도 그랬고 중국도 일부 그랬고 브라질도 그랬고 적지 않은 나라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럼 미국은 뭐 해야 되죠? 그 식량을 사가게 만들어야죠. 네. 그렇게 사가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그 나라의 그 식량이나 특정 먹거리 산업이 붕괴까지는 않더라도 위축만 되더라도 네. 결국 나중에 미국에서 식량 안 주면 우리 큰일 나는데 네.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쟁 시에 많은 국가들을 동맹국으로 포섭하거나 중립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미국 말을 더 듣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교섭 카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식량 에너지 수급을 확보하고 오히려 더 다른 쪽에 이렇게 의지원하도록 만드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앞서 열거한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관세 부과 통상 압박, 그리고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 식량 에너지 수급 확보와 어쨌든
의존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이유를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는 준전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산업 관점에서 지금 AI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것이 연결돼서 기술적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AI 시대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네. 저도 무서울 지경이고 저도 누구보다 업무상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야, 다달이 다릅니다. 매달이. 그리고 조만간 로봇이 본격화될 시점이 내년부터인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는 우리 인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타이밍 전에 최대한 미국은 교섭력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식량으로서 의존적으로 만들고 철강으로서 의존적이거나 독립할 수 있게끔 만들고 밸류체인도 미국 중심으로 바꿔놔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고 나면 그때 이제 다음 전쟁이 만약 어딘가에서 일어나면 이젠 AI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 AI 전쟁은 피와 식별이 불분명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전장에는 무인 로봇이 나가고요. 네. 그 무인 로봇 위엔 무인 드론이 날아다니고 네. 그 뒤에는 무인 탱크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 인공위성이 위에서 들여다보이죠. 네. 그런데 그 무인화 기기가 네. 전부 그 뒤에 누군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인들이 조이스틱으로 다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전부 다 자동. 통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은 어느 나라 무기를 간간히 수입해서 갖다 쓰고 있죠? 미국입니다. 미국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거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K9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호환되고 연동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무인화 기기로 네네. 체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환이라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네. 전투기는 미국 거 갖다 쓰고 탱크는 독일 거 갖다 쓰고 그다음에 또 뭐 로봇은 중국 거 갖다 쓴다? 불가능해지는 동맹국끼리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AI를 기반으로 한 방위 수급 체계가 도래하기 전에 네.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를 한 땀이라도 더 늘려놔야 네. 이거는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요. 반영구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이 되는 거예요. 네. 왜?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중동 가면요.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어떨 때는 미국산 무기로 미군과 싸우기도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미국산 무기가 미군 기지를 겨냥하면 AI가 자동적으로 네. 알아서 셧다운을 시킬 수도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어느 정도까지 국가들을 포섭하느냐는 그 국가들은 반영구적으로 미국에 다시는 총뿌리를 겨눌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되지라고 결정을 할 때 앞서 우리가 쭉 열거한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산업적인 요인, 식량적인 요인, 에너지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린 미국을 선택해야 되네. 아니네. 중국을 선택해야 되네. 지금 그 싸움을 양쪽 진영에서 왜 이렇게 과감하고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 정도로 빠르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기술적인 이유는 AI 시대 도래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포섭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사 무기로 예를 드셨지만 사실은 이게 AI 시대의 주도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표준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데이터가 뭐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동맹국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데이터를 선점하는 방법.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공급망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네. 예.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나와의 동맹국 이런 교섭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국의 좀 우익이 되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쨌든 동맹에 가까운 그런 나라들을 포섭하기 위한 맞습니다. 전 단계 AI 시대를 대비하는 네. 꼭 군사무기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군요. 사실은 그러니까 준전시 상황이라고 한 것도 실질적인 무력 충돌이 아니라 냉전 또는 AI 전 대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쪽의 결론이 나는군요. 예. 아, 알겠습니다. 이제 왜 오늘 준 전시 상황에 대비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지 예. 예, 이해가 됐어요. 예. 원래 그러면 네. 다음에 해야 될 얘기는 그 당시 중립을 지향했거나 강소 국가들, 네. 1차 세계대전 때는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이런 국가들이 그렇죠.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그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를 선택했는지를 봐야 그래야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이 나오죠. 네, 그건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아니 그런가요? 네. 갑자기 정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도 시작하고 끝낼 수가 있는 양이 아니에요. 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또 2부 뭐 다음에 또 네. 바로 다음에 하든지 예, 준비를 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